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밖에서 9월 25일 금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식입니다. 하루 동안 몇 개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합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처리 중인 집권여당이 이제 본격적인 기업 옥죄기에 들어간 것일까요? 우리 기업들 정말 어렵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활약상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 추 장관과 아들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허위 해명을 적은 답안을 준비했던 내부 문건이 2개나 드러났습니다. 국회 질의에 대비한 모범 답안을 준비한 거죠.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에 관련된 지원반장 김대위가 검찰에 출두할 때는 군이 감시자로 보이는 부사관을 동행시켰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주황부라는 비난을 받아도 이제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새 실종 공무원은 북한군에게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도선을 타고 있던 공무원이 21일이죠. 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는데 월북을 시도하다가 원거리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뒤에 화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뒤에야 어제죠. 24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그 말 들을까요? 청와대 발표로는 22일 밤 10시 30분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첩보고는 첩보 입수 당시 신빙성이 없어 보였어 23일 오전 8시 반에야 이루어졌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22일 화상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한 뒤에야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 국민이 사살된 휘발성이 높은 사건이었는지 민주당도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 이번에는 유감을 표명했더군요.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끌어내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한 겁니다. 언론은 수면 아래에 있던 종전선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땅속 깊이 파묻혔던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종전선언 추진은 남북이 2년 전에 4.27 판문점 회담 때 합의를 한 거죠. 그 말의 의미가 한국과 미국, 북한이 다 다르니까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거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가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 정도로 이해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 정부는 종전선언이 곧 평화이며 그 자체가 비핵화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DJ가 6.15 선언을 하고 돌아와서 공항에서 했던 말처럼 이제 전쟁은 없다는 거죠. 그 선언 하나로 정전체제가 끝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오는 것처럼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김정은에게 종전선언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 파기 등이 당연히 따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게다가 경제적 보상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종전선언은 또 한편 남북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이 됩니다. 말하자면 남북 간에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선언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에 어떤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은 어떨까요?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최소한 ICBM, SLBM과 프리토늄탄을 폐기해서 북핵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안 된다면 미국과 대표부 정도로 교환할 수 있다는 관계 개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분명히 해왔죠. 경제적 보상은 물론 어디까지나 한국의 부담입니다. 결국 이런 생각의 차이가 하노이 회담의 노딜로 비핵화 협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요인이 됐습니다. 그 최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트럼프와 김정은에게 환상을 심어준 중재자 역할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종전선언이라는 걸 다시 끄집어낸 걸까요?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시계제로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미래가 불투명한데 왜 하필 이때 다시 남북 문제에 올인하는 것일까요?
청와대의 답은 이렇습니다. 평화정착을 위한 시기의 분침, 초침이라도 움직이게 하려고 한 것이다. 당장 실현 가능성이 작아도 현재의 교착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유효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건데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서훈 안보실장과 장시간 토론을 거친 뒤에 연설문에 종전선언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온 청와대의 말에 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메시지를 냈다고 해서 당장 현실화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겠다. 청와대 말은 언제나 인내심이죠. 야당 대변인이 문 정부가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던진 질문이 모처럼 돋보였습니다. 무섭기까지 한 이 집착의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문 대통령과는 달리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분가량의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또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23일 열린 법사위에서 김덕 의원 질문에 다시 도발성 행동을 한 것이죠. 김덕 의원이 법무부 장관님 이렇게 세 번이나 부르는데도 아무런 반응 없이 김 의원을 쳐다만 본 겁니다. 김 의원이 이제 대답도 안 하느냐고 따지자 그제야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김 의원이 질문을 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역시 쳐다만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김 의원이 한숨을 쉬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박덕흠 의원 관련 검찰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확인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겠냐고 다시 묻자 확인해 보겠다는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김 의원은 윤호중 위원장에게 위원장께서는 그냥 보고 계실 것인가? 이게 지금 정상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윤 위원장은 추 장관에게 답변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주의를 줬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이날 공방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일종의 묵은 수행인데 품격 있는 대응이다. 정말 소설 쓰시는 겁니까? 이날 야당 조수진 의원도 뉴스메이커가 됐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현안 질의를 요구했는데 여당이 반대를 하자 기자회견을 했죠. 그 자리에서 조수진 의원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국무위원들 다 왔는데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게 잘못된 거냐? 국무위원들 앞에서 방긋방긋 웃어야 하나?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에는 거칠게 항의도 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법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느닷없이 동의 안 하는 분 손들어라.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정말 걸작입니다.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안 한다. 야당이 그 숙이냐. 민변 출신의 권경희 변호사도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다음 정권이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합법적으로 봉쇄한 개정안으로 규정했더군요. 법안 소위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으로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 임기 3회 연임인 것을 7년 임기로 바꾼 것을 지적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5년 동안 검사를 교체 못한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권 변호사가 했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런 개정안이라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절대 거절 못할 제안이다. 말하자면 야당이 공수처법 개혁을 막기 위해서 명분을 주지 않으려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 변호사가 뒤에 문 대통령에게 대해 덧붙인 말에 정말 탐복했습니다. 이젠 갓파더 같아 보이신다. 갓파더. 대부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대부에서 마론 브란드가 연기한 돈 콜리오네는 적에게 절대 거절 못할 제안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명대사죠. 나는 그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것에. I'm going to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거절 못할 제안이란 말은 패밀리의 보복 같은 것으로 곧 일종의 협박입니다. 권 변호사는 또 문 대통령의 충성심만 확인되면 그가 어떠한 윤리적 법적 잘못이 있더라도 내치는 법이 없고 충성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하신다면서 일가의 선한 대부,
갓파더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화 대부에는 요즘 딱 들어맞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진다. 저는 청와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갓파더는 지금 야당에도 있습니다. 다만 일가의 선한 대부는 아니죠. 그러나 절대 적에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적을 친구보다 더 가까이 하라는 대부의 명대사들이 자꾸 오버랩되는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죠. 국민의힘이 당색을 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빨강, 하양, 파랑 3색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세 가지 색깔로 된 삼색기를 국기로 삼고 있죠. 세로로 된 대표적인 삼색기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등입니다. 가로로 된 삼색기는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러시아 등이 있죠. 삼색기의 원조는 아마 프랑스 국기일 겁니다. 기때로부터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이죠. 파란색은 자유, 흰색은 박애, 빨간색은 평등을 상징하는데 최근 자료를 읽어보면 흰색이 평등, 빨간색이 박애라고 되어 있더군요. 두산백과 사진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자료에는 파란색은 프랑스 혁명의 요체인 자유주의를, 그리고 빨간색은 혁명 세력이 외쳤던 평등을, 그리고 흰색은 그 둘의 우애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청백적 삼색기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7월 14일 이튿날인 7월 15일 국민군 총사령관에 임명된 라파예트가 시민들에게 삼색깔로 되어 있는 모자를 나누어 준 데서 유래했습니다. 1794년 국기로 지정되었는데 말하자면 청백적 삼색은 시민혁명의 상징이자 국민주권주의의 상징입니다. 청백적 삼색을 국기로 하는 나라는 프랑스 외에도 네덜란드와 태국 등이 있죠. 이렇듯 색깔은 무엇인가를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빨간색은 마르크스주의의 색깔이죠. 좌파의 색깔입니다. 1949년 마르크스가 창간 1년 만에 신라인 신문 노이에 라이니시 자이퉁을 폐간했을 때 빨간색 잉크로 폐간도를 찍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 직후에 붉은 적기를 휘날리면서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좌파의 상징색은 늘 붉은색이었습니다. 영국 노동당 지지자들이 빨간 장미꽃을 자기 집 현관에 그려두는 것도, 그리고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가 적기인 것도 바로 적색이 좌파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파란색은 자유주의의 색깔이죠.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두 정당 모두 청색과 적색을 혼용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은 주로 빨간색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은 파란색을 써서 표시하죠. 미국의 건국 이념이 자유주의인데다가 민주당의 이념이 현대자유주의니까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정한 삼색은 순수만 바뀌었지 프랑스, 네덜란드 국기와 똑같습니다. 당시 빨강, 노랑, 파랑으로 했다가 노란색이 진보의 상징인데다가 중국 공산당을 연상시키고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에서 흰색으로 바꿨다고 하는군요. 김정일 위원장은 흰색은 자신이 원래 정했던 색깔인데 여러 사람이 노란색을 얘기해서 검토했는데 거부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념이 무지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당의 정체성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들어와서 강령과 정강 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기본소득제를 맨 앞에 넣어도 소속 의원 어느 누구도 한마디 말이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종인 씨가 이른바 경제 3법을 찬성한다고 외치는데도 초선 의원들조차 이런 방구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야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필연적이었던 겁니다. 정체성을 잃은 당에서 무슨 전투력이 나오겠습니까? 돌이켜보면 과거 파란색의 한나라당이 정치 불명의 이름인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당색조차 빨간색으로 했을 때 이 나라 보수 정당, 자유주의 정당은 생명을 다한 겁니다. 그걸 주도한 박근혜 비대위 멤버들이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조동양 등이었죠. 김종인 씨는 그 뒤 박 대통령과 멀어지면서 뛰쳐나와서 뒷날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 분이 보수 야당으로 다시 와서 지금 한맺힌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색이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김수민 홍보본부장의 말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이 빨간색을 주축으로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보수,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과 사고의 확장성을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한다. 보수,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울러요. 그리고 사고의 확장성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정당은 패거리로 전락합니다. 이념과 상관없는 패거리 말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한술 더 뜨더군요. 특정 이념에 함몰되지 않고 다양성의 가치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정당입니까?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정당이 아니라 정치성을 잃어버린 패거리라는 걸 자인한 셈입니다. 다만 바라건대 이 나라를 건설하고 지켜온 보수층 국민들까지 자신들이 대변한다는 말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제 방송기자 토론회에서 기자들이 대권 야망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더군요.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 없다. 나중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거울을 볼까요? 제 책 진실의 직들에 쓴 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진면목을 감추기 위해 쓴다. 현인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쓴다. 자신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열정을,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거울을 봤으면 합니다. 진면목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